제가 오늘 유사과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유사과학은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속기 굉장히 쉬운데 이유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사과학으로부터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작가 박지영입니다. 사실 가짜과학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이 가짜과학은 몇 개의 다양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도 모르게 속설로 전해오는 유사과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선풍기 사망설이 있죠. 밤에 선풍기를 틀고 자면은 죽는다. 실제로 20세기에 나온 그 신문 기사나 아니면 TV 뉴스에 보면은 선풍기를 틀고 자다가 죽었다는 이런 뉴스들이 한 서너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선풍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원래 지병이 있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죽었는데 마침 그때 선풍기가 틀어져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런 선풍기 사망설은 유사과학 중에서는 크게 폐해가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우 해봤자 밤에 조금 덥게 자는 것 뿐이잖아요. 선풍기를 못 트니까. 이거는 왜 이러냐면은 이걸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어떤 이득을 보는 사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속설 또는 잘못된 관념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유사과학은 사실은 크게 위험스럽지도 않고 폐해가 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유사과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콜라겐은 몇 가지 진실과 몇 가지 거짓이 섞여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두 번째, 콜라겐은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중에 3분의 1 이상이 콜라겐 단백질입니다. 뼈에도 있고 피부에도 있고 잇몸에도 있고 여러 군데 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콜라겐을 먹어야 되나요? 우리가 콜라겐을 먹어도 콜라겐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아주 작은 분자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이걸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걸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해요. 그런데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놓으면은 우리가 콜라겐을 먹든 멸치를 먹든 아니면 삼겹살을 먹든 두부를 먹든 나중에 결과물은 똑같아집니다. 다 똑같은 종류의 단백질들을 아미노산을 우리가 흡수하는 거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발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콜라겐처럼 커다란 분자를 통과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흡수가 안 됩니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콜라겐을 피부에 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이럴 때는 바르지 않아요. 왜냐? 흡수가 안 되니까. 주사를 가지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콜라겐과 관련된 상품을 팔려는 사람들이 자기네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이제 허위 정보가 되겠죠.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또는 가짜 과학은 그래도 조금 봐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심각한 가짜과학, 유사과학이 있습니다. 사회진화론이라고 얘기되는 가짜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화론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사실 진화론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사실 크게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가짜 과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진화론이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들이 연상이 되시나요? 보통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동물은 잡아먹히고 강한 동물은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따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진화론에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얘기되는 찰스 다윈이라든가 헉슬리라든가 리처드 도킨슨 같은 진화와 관련된 굉장히 저명한 분들은 아무도 약육강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진화학자들은 약육강식을 진화론 안에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프리카의 초원지대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제가 다른 강연에서 질문을 하면은 보통 나오는 얘기가 사자라고 나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아프리카에 사는 대형 초식 동물들, 가령 코끼리와 사자가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보통 열의 9은 코끼리가 이깁니다. 또 다른 초식 동물이 있죠. 아프리카에 기린. 기린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 경우에도 대부분 기린이 이깁니다. 누구도 사자하고 싸워서 잘 지질 않아요. 코뿔소도 마찬가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런데 사자는 어떻게 사냥을 해? 사실 사자의 사냥 성공률은 아무리 높아도 30%가 되지 않습니다. 10번 사냥을 나가면 고작 2-3번 정도 성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냥 대상도 대부분이 아주 어린 새끼거나 아니면 나이가 아주 많이 들거나 아니면 어딘가 부상을 당해서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동물들을 대부분 사냥하게 됩니다. 또 하나, 그러면 사자보다 더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코끼리랑 기린은 왜 더 센데도 사자를 사냥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린과 코끼리는 먹이가 사자가 아니라 나뭇잎이기 때문입니다. 기린과 코끼리의 소화기관은 풀과 나뭇잎, 열매를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자와 같은 고기를 먹어버리면 배탈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힘을 써서 사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약육강식이라는 개념 때문에 사자가 코끼리나 기린이나 들소를 사냥하는 게 아니라 먹이가 그것이기 때문에 사냥하는 거죠. 이렇듯이 생태계에서는 저마다의 진화의 결과에 따라서 무엇이 먹이냐에 따라서 무엇을 사냥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사냥을 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육강식은 절대로 진화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옛 민담에 보면은 큰 산이 하나 있으면 그 산의 제왕은 호랑이입니다. 그 호랑이의 신하로 주로 여우 같은 애들이 등장하죠.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아프리카의 초원의 제왕은 사자고 우리나라 옛 산의 제왕은 호랑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만약 정말 다른 동물들을 다 지배한다면은 뭐하러 굳이 사냥을 다닐까요? 여우나 하이에나 같은 애들한테 시켜서 야, 너 누구 좀 사냥해와 해서 가만히 기다리다 먹으면 될 건데 호랑이도 사자도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먹고 먹히는 관계, 즉 포식과 피식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지배 관계라기보다는 뭐가 먹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뿐이죠. 결국 지배한다, 지배하지 않는다의 개념은 인간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약육강식이나 지배 관계를 진화에서부터 찾는 걸까요?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서 찾는 걸까요? 이 원인은 사회진화론이라는 가짜 과학 때문입니다. 사회진화론은 스펜서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학자가 처음에 개념을 세웠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 세운 개념은 적자생존이란 개념이었어요. 물론 진화론의 영향을 받기는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개념을 그대로 진화론으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름도 사회진화론이라고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스펜서의 주장 중에 일부는 뭐가 있냐면은 사회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사회로 점점 발전해 나간다라는 개념이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발달한 사회가 덜 발달한 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스펜서의 이런 생각들을 물려받은 뒷학자들이 진화론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사회적으로 붐을 이루다 보니까 이름을 사회진화론으로 살짝 고쳐서 버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사회진화론을 뭐라고 하냐면 소셜 다이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다윈은 소셜 다이니즘에 대해서 이것은 진화론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사회진화론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이 돼서 20세기 중반이 될 때까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제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유럽이 제국주의로서 전 세계의 식민지를 지배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는데요. 이들이 지배할 때 무슨 논리를 가지고 지배했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펜서의 그 논리입니다. 더 발달한 사회가 덜 발달한 사회를 지도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덜 발달한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 즉,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같은 더 발달한 사회가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덜 발달된 사회를 지배함으로써 그 사회를 더 발달시키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 사회진화론은 식민지 지배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또는 한 민족 안에서도 우월한 존재가, 우월한 집단이 열등한 집단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생학이라든가 골상학과 같은 또 다른 가짜 과학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이론은 일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일본은 20세기 초부터 우리나라, 그 다음에 몽골, 타이완, 동남아시아와 같은 여러 아시아의 나라들을 지배했는데 그 지배의 논리가 뭐냐면은 일본과 같은 우수한 민족이 나머지 아시아를 유럽의 제국주의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회진화론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한 사람들의 얘기들입니다. 이광수는 20세기 초 일본에서 동경유학생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고요. 최남선은 3.1운동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20세기 초에 가장 강력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당시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2명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들의 활동이 힘이 들어지게 되면서 이들은 친일파로 변절하게 됩니다. 물론 변절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사회진화론이 가진 폐해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일본을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뭐냐? 일본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였죠. 이것이 태평양 전쟁 당시 이들이 일본이 이기는 길이 우리 조선민족이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한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도 일본과 같이 미국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키가 아주 크고 덩치도 좋고 힘도 센 사람이 바로 옆에 약하고 키도 작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윽박질러서 돈을 뺏고 심부름을 시키면 될까요? 우리 그러면 안 된다고 다들 배웠어요. 이것 때문에 법이 있고 윤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게 왜 국가와 민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국가와 민족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무리 힘이 세도 힘이 약한 사람들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다라는 윤리가 있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상해 임시망명정부를 세우고 싸웠고 그 다음에 의열단이라든가 아니면 무장 독립운동도 했었죠.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신념과 의지와 가치의 문제를 마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약육강식이 보편적 진리인 양 가지고 와서는 이걸 가지고 속여 먹었던 것이 사회진화론의 실체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회진화론의 폐해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진화론을 펼쳤던 주장들 중에 아주 많은 부분들이 유럽의 백인들은 우월하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흑인과 황인종들은 열등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외국인들을 대할 때 백인을 대하는 자세와 흑인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많죠. 이런 것들은 그때부터 남아있는 인종주의의 오랜 뿌리가 아직도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학의 일부를 가져와서 왜곡시키고 그로부터 가짜 과학을 만들어내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가짜 과학, 유사과학을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조심하고 항상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짜 과학에 속지 않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제 강연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사회 진화론 외에도 많은 유사 과학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예시를 더 듣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IQ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IQ 테스트는 원래 프랑스에서 처음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은 군인으로서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은 경계성 장애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을 가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대략 처음에 만들어진 목표는 IQ 한 70에서 80 이하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을 확인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미국으로 가면서 전 국민이 IQ 테스트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그쪽 관련된 그 사회학자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IQ 테스트와 관련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가령 IQ가 130인 사람은 IQ가 100인 사람보다 30만큼 더 지능이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IQ 테스트에서 나오는 성적을 받았을 때 100, 110, 80, 70 이렇게 나오는 거는 100을 평균값으로 잡는 거예요. 이 100을 평균값으로 잡으면서 그 옆으로 그러니까 우리 표준편차라고 얘기하는데요. 통계상의 표준편차에 따라서 얘가 몇 % 정도에 속하는가를 따지는 게 바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IQ 테스트로는 정확한 IQ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IQ 테스트는 전문 상담자가 1대1로 서너 시간 이상을 쭉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몇십 명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쓰는 이런 방식의 IQ 테스트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 신뢰성을 전혀 보증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IQ 테스트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은 익숙해져요. 마치 우리가
한 번 본 시험지를 가지고 또 보면은 이전보다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는 것처럼 IQ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봤던 IQ 테스트가 중학교 올라가면 지능지수가 난 올라갔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올라갔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IQ 테스트, 그래서 난 130이 나왔어. 그럼 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네 라고 맹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나는 90밖에 안 나왔어. 난 멍청한 건가?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IQ 테스트는 실제로는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IQ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걸 가지고 우열반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갉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유사과학들을 찾아내고 반증하는 영역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계와 관련돼서도 유사과학적인 또는 가짜뉴스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작년에 전 세계에서 GDP 2위가 어디였냐면 중국이었습니다. 1위는 미국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중국이 굉장히 잘 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통계와 뒤에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의 GDP가 전 세계 2위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1인당 GDP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입니다. 이 14억 명으로 GDP를 나눠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3만 달러가 넘어가요. 한 명당 GDP가.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한 명당으로 하면 10,000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의 통계만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저게 정말 맞는가? 저것과 관련된 다른 내가 찾아봐야 될 자료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흔히 세상은 복잡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과학이 많이 발달한 현대는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발견, 한 가지 발명 또는 한 가지 증명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얘기가 나올 때 그것이 과학과 관련된 얘기라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주장과 주의, 다른 근거가 없는지 다시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과학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퍼져 있는데요. 이거를 검증하고 반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자기 분야의 연구를 하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유사과학 또는 가짜과학을 반박한다고 뭔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과학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과학도 사회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유사과학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굉장히 크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과학자들도 이런 유사과학을 반박하고 그 다음에 없애는데 조금 더 힘을 많이 보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합리적 의심과 그 다음에 과학적 회의주의라는 이런 관점으로 유사과학과 가짜과학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을 담아봅니다. 자,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